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도 본격적인 인적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대상은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요. 우 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1기 참모진 가운데 정무 라인을 중심으로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순차적인 사퇴와 함께 집권 2년차 참모진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우 수석이 가장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무라인인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도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출마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김남준 대변인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비서관과 행정관급 참모들의 출마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실세들의 차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집권 2년차 성과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청와대 내부의 지방선거 차출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수석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지방선거에 잇따라 투입되면서 참모진 개편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자, 관련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동훈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어제 이규현 수석이 소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또 마지막 인사까지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지방선거를 출마 준비 중인 또는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10명 정도 남짓 되는데요. 지금 네. 확실한 사람은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나가는 거고,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그렇죠. 인천 계양을에 나가는 건 거의 사실상 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정무 라인이 빠지는데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성남시장에 네.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무 라인이 한꺼번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무비서관 남아 있는 상태고, 조금 뒤에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석 중에는 지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데, 전성환 경청통합 수석이 지금 충남 아산을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에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서관급에서는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인천시장에 나갈 것 같고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산시장에 나갈 것 같고, 이 외에도 행정관들이라든지 비서관급이 한 3, 4명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인사는 아무래도 비서실장입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동안 어떠한 확답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서울시장으로도 거론됐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되는 대전, 충남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또는 내심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함화평들은 다 함화평일 뿐인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한 것은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전 의원을 넘어설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올해서부터는 정상화를 시키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개조해 보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전환을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또 그 청와대에서 자기의 손발처럼 일해줄 사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특히나 지자체장으로서 중심 광역 지역의 지자체들은 그 대통령의 행보에 철저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꼈던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대통령 되자마자 그 지역화폐를 통해 가지고 그 경기를 갖다 좀 부양해 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조차도 뭐 온갖 파열음을 내면서 그야말로 딴지를 걸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한강 버스는 그 돈을 때려 붓고 있었던 모양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눈도 제대로 못 치워서 그 대민 서비스들이 엉망이 되는 꼴들을 노출시켰는데 그런데 돈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서울에 살고 있는 거의 1,000만 그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나 개조 그리고 새로운 틀거리들에 대한 효용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아무리 이 개혁적 개조로 그 청와대가 그 어떤 푸시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국정 철학들을 대통령에 그 맞춰서 비전을 정리하고 나와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게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죠. 그럼요. 네, 계속 네. 있어왔던 네.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실제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나서 민주당은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와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과 컨텐츠가 있다고 확신이 들면 기용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전의 정치적인 역정이나 행보와 뭐 어떤 일치를 보이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검증이 되는지 성과로서 네. 이걸 보고서 사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인사들이 청와대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당 대표일 때의 이재명과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은 좀 다른 모습을 분명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한 기자. 지금 청와대 출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석급, 그러니까 핵심 라인에 있는 수석급들은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 원래는 차출설이 조금씩 거론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 애초에 충남지사에 대한 도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었는데, 지금 강훈식 실장이 청와대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꽤 큽니다. 지금 네. 방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방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네. 방산 특사로 계속해서 나가고 계속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오는 게 강훈식 실장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강훈식 실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강훈식 실장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미국과 비서실장 한 라인을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초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훈식 실장의 역할론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게 김용봉 정책실장도 차출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김용봉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가 네네. 있었던 반면에 강훈식 실장은 애초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놓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다르게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에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당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이게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의견도 좀 노출되고 그것이 또 언론에서는 당청 갈등 또는 심지어 뭐 명청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예. 본인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우상호 정무실 수석이 선택되었던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내에서 최다 계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친문 정치인들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들. 그렇죠. 학생 예. 운동을 시작해서 그렇죠. 예, 예. 뭐 일단 그 쉽게 말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학생 운동권으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의 큰 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마태형격이죠. 마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치권 내에서 걸어온 행보들이 만만치 않은 행보들을 갖다 쭉 걸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늘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또 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당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최근에 박선원 의원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네네.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네네. 그거를 자기가 해석해서 전달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네. 해석하는 건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딱 잘라서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발언입니까? 누구를 겨냥한 거라는 설이 설왕설래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앉아서 얘기했던 사람만을 겨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굉장히 그 스스로의 해석으로 방송 출연을 갖다 작게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해석들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해명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좀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과 청와대가 더 밀접하게 이렇게 그 추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성과를 내는 데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이제 애초부터 이제 강원도 지사에 출마의 뜻이 있었다고 해도 정말 우상호 수석의 어떤 자리를 크게 느꼈다고 한다면 교체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무수석의 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에 대한 어떤 경고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개혁의 속도를 놓고 당과 이견이 있었는데 당시 우상호 수석이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합니다. 이게 제 말 같아 보이느냐.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86그룹의 맏형이었죠. 연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선 중진이니까 노련하고 경륜이 있는 분인데 좀 힘든 과정들을 거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이 됐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그 홍익표 그 정무수석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그 깊이 있는 그런 소통들을 갖다 해온 사람이고 더군다나 상당히 그 원내대표 시절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갖다 겪었던 때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다들 기억하지만 바로 그 직전 원내대표의 경우 박강원 원내대표였나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갖다 그렇죠. 겪었고 그리고 단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행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 어떤 소통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토론이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그거는 그리고 또 특히 홍익표 그 원내대표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 대표가 원하는 그 어떤 그 법안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 대한 신뢰가 특히 정무수석으로서 자리를 갖다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로 이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홍익표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빚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내 다선 의원으로서 험지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렇죠. 내가 뭔가 좀 당의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일신해 보겠다. 개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익표 그 원내대표의 도전을 그냥 더 이렇게 받아서 함께하는 그런 동지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 이번에 그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의 그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부채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그 청와대와 당의 관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뿐만 아니라 당 안팎의 평가는 상당히 좋죠.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그렇죠. 합리적인 데다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결기도 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잘못된 공천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좀 맞서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을 분명히 그렇죠. 했었고 예.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역구 버리고 자기가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좋은 그 지역구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서초라는 험지로 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를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자, 앞으로의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히 최근 예. 당청 간의 관계로서 한번 요약을 해서 좁혀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네. 이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에서 그 나름대로의 핵심 인물들이지만 꼭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지역에는 출마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도요. 이제는 이제 그 확실하게 그 강원도를 그 새롭게 그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 이후에 그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새로운 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정무수석이었던 분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색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일단은 신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그 개혁 의지와 북한과의 관계 모색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 이것을 약속하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했던 정무수석이 온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 이제 배치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그 구상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면서 동시에 당정이 이렇게 삐걱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식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홍익표 같은 사람이 정답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이미 조정식 또 그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특보 예. 특보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함께 힘을 합하면 이전 같은 그런 어떤 그 버석거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우상호 수석 부임을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네, 많이 그랬습니다. 그 정도 노련함과 경륜을 갖춘 네. 인물이 있나 했는데 좀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주제 한번 옮겨볼게요, 한 기자. 김남준 비서관은 인천 기항을 출마 확실합니까? 거의 사실상 확실하다고 봐야 되고 이게 아까 원래 청와대가 시작할 때 강유정 대변인 체제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단일 근데 체제였죠. 갑자기 김남준 대변인이 이렇게 온 배경에 있어서 이게 김남준 대변인의 몸값을 불리고 사실상 인천 계양을로 나가기 위해서 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에 없던 투 대변인 체제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다시 원톱 체제로 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추후 인사는 봐야겠지만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 지금 현재 언론 인터뷰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은 부정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네. 이제 정제된 언어만 사용하고 있는데 딱 그 정도만 할 뿐이지 절대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는 확정적입니다. 네. 그 지역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보궐로 들어가서 네. 재선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송영길 전 네, 대표의 그렇습니다. 지역구이기도 했죠. 거기서 5선을 한 걸로 아는데 송영길 전 대표와 좀 충돌할 것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염려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남준 대변인도 그 부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부딪혀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 교통정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놀랬습니다. 알람이 이렇게 맞춰주셨군요. 그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선고를 받게 되면은 2심이죠. 2심 선고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으로 상고가 기각되거나 혹은 상고 자체가 이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당장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조이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법원에 버티고 있는 이상 이 좋은 결과들이 이 낙관적으로 그
성사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개항이라는 데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통 정리는 이미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송영길 대표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거북스러워하죠. 거북스러워하는 정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연임을 하게 된다면 송영길 대표의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원들도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한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지금 강원 쪽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여전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이광재 전 지사예요.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뭐 사실 여론조사 흐름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뭐 밝히자면은 뭐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상호 수석보다 이광재 전 지사가 훨씬은 아니지만 1~2%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광재 전 지사가 강원도 그 민주당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네네. 얼마 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를 할 걸로 보고 있고 우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라이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경쟁해서 뭐 이제 경선을 이겨 나가겠다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